70년대에 이야기했던 자주 국방을 본격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특히 사우디를 비롯해 이런 국가들이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카운터 파트가 된 게 우리 국방입니다. 우리 국방이 일단 품질이 좋아요. 가격 면에서 싸죠.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이 쓰고 있는 미국 무기 시스템과 호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시대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반응과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의 그 귀환을 환영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랍 국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2019년이었어요. 트럼프 1기 때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2곳을 강탈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보통 이제 10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500만 배럴이 날아갔습니다. 이때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1980년부터 이 페르시아만 지역, 중동의 유전 지역에 미국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이 페르시아만 지역 미국이 수호한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카터 독트린인데, 그거를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키지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당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미국은 셰일 에너지로 더 이상 중동 석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으로 미국의 카터 독트린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 때문에 미국이 이쪽에 군사력을 투사를 하고 중동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산유국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아랍 국가들이 그때 굉장히 크게 느꼈죠. 아,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렵다.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더 이상 안보를 위해서 발을 담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생을 해야 된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실 70년대에 얘기했던 자주 국방을 본격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특히 사우디를 비롯해 이런 국가들이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카운터 파트가 된 게 우리 국방입니다. 우리 국방이 일단 품질이 좋아요. 가격 면에서 싸죠.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이 쓰고 있는 미국 무기 시스템과 호환이 되거든요. 좋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은요, 다른 나라들은 기술 이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국가 브랜드가 아직까지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뭐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한테는 기술 이전해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일부는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의 K국방의 훌륭한 품질도 좋고 거기다가 기술 이전까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와 국방 협력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중동에서 K방산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K방산뿐만 아니고요.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기술 산업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인공위성 사업이었어요. 인공위성 사업을 할 때,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당시에 UAE 개발진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공위성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 기술 한 사람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외교 차관이 됐어요. 그 회의 들어갔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사하다 보니 제가 한국에서 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인공위성 처음 시작할 때 한국과 했는 줄 아냐고 일본 애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일본한테도 제안했다.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술 이전을 얘기를 하니까 일본은 그냥 기술 이전은 못하겠다고 그랬고, 한국은 우리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기술 이전 해야 되는 게 한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트랙 아이라는 인공위성 관련된 회사가 UAE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결국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UAE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과학청의 홈페이지에 UAE가 최초로 만든 인공위성이 한국 기술이 70%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UAE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UAE가 그걸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랑 또 손을 잡았느냐? 나사랑 손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사하고 할 때 그 비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띄우려고 그러는데 가다가 계속 막힐 거 아니에요,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마다 UAE 왕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오지 말아라. 절대 사지 말고 만들어라. 우리 거로 만들어라. 그 왕의 특명을 받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 기술을 결국에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전처럼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신사임당에서 물건을 판다고 그러면 그래, 내가 살게. 돈 주고 사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되 기술 이전도 해라.
그래서 기술 이전 없는 상황에서 중동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K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K방산이 기술 이전 문제가 없지 않거든요.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미국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야, 그러다 홀라당 베껴 먹으려고 다른 거와는 달리 국방산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국방산업은 공장을 그 나라에 짓는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무슨 일 하냐, 큰일 날라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감사하면서도 하는 거고, 그만큼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이건 기술 주권 주더라도 우리는 더 윗단계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단순히 K 국방 무기만을 수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체계를 전부 다 이제 바꾸고 싶어 해요. 한국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뭘 요구를 했냐면 대사를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대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장군 대사를 보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근데 간지 뭐 얼마 안 돼서 한참 일해야 될 때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바람에 한국에 탄핵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공백이 돼버린 거죠. 리더십 부재가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현재 있는 우리 공사께서 온몸을 바쳐서 뛰면서 지금 사우디 그분은 또 뭐 아랍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공백을 메꾸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도 K방산의 수요는 지속될까요? 네, 현재까지는 계속 제수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무슬림들 국가가 사우디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또 형제국들에게 팔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탱크 부분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항공기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들이 우리하고 협력을 할 때 공동 개발로 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하고 기술력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시장 넓히는 의미에서 협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간 기술들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나라에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미국 같은 데 봐보십시오. 산업 스파이 이런 데 보면은 거의 평생 종신형 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기술을 외국에다 팔아먹어도 뭐 이건 중국에 많은 기술이 나갔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 중벌받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기술을 팔아먹어가지고 얻은 이익에 100배, 1000배는 물려가지고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탕 치고 잠깐 살고 나오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 유출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일단 그 법령부터 좀 정비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실 많은 중요한 기술들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들잖아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많이 보조를 하거든요. 그럼 그 기술의 상당한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피땀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홀라당 마치 기술자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팔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전 무기징역 때렸으면 좋겠어요. 전 재산 몰수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 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말짱 도루묵 됩니다. 그래서 K국방 좋습니다. K국방 좋은데 기술 유출 문제 아주 철저하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나요. 우리끼리 좋다고 K국방 뭐 K뷰티 뭐 이렇게 난리치다가 몇십 년 후에는 쪽박 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법체계가 좀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는데도 군사력이 낮은 아랍 왕정 국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주 국방을 못했어요. 가장 비관한 얘기가 이란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군대가 강하거든요. 자국 군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당연히 자국 군대면 자국군으로 이루어지겠지 외국군이 왜 있겠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란 건너편에 있는 아랍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 자국민이 굉장히 적어요. 적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 영문도 많아요. 자국 군대로만 채워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상군을 키워야 되고 자국군으로 해야 되는데 역시 거기에 가장 먼저 잘 나가는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여기는 징병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자국은 자국민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랍 국가들의 가장 약점이고요. 그동안에는 이 안보 우산을 미국이 제공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서 자국 내에서 그러면서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떨어지니까 돈 많이 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 있다가 이제 안보 우산이 사라지니까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안보 협력이 필요하고 자주 국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이란과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면 이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현재로서는. 현재 이란의 미사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란은 사거리가 2000km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주변 국가들의 눈치 때문에 미국 때문에 2000km 이상을
가급적 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0km 넘어갑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변 국가에서 하도 지금 많이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를 미국이 고민하고 있냐면 이란이 만약에 핵을 개발을 하면 이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는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란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핵을 가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핵을 그렇게 옥죄이려고 그러는 거고, 이번에 이란 핵 문제에서 이란과 얘기할 때 핵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핵만 하면은 차라리 이란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핵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아니 우리는 핵을 무기로 하는 거가 안건이라면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란이 그런 군사적인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이란이 약한 거는 공군력이 약해요. 제재를 많이 받아서 좋은 비행기가 없고 방어망이 없어요.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인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거 잘못 알고 있는데 이란 자체 방어망이 있어. 너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군사적인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 쪽에서는 자체 미사일 방어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어요. 아랍국들이 산업 다각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중동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는 산업 다각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Industrial Diversification이거든요. 그동안에 중동 국가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단어를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영어로 Rentier State라고 그래요. Rentier State는 한자를 써서 지대국가, 땅 지자 쓰고 그다음에 대신할 대자 써서 지대국가.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렌트비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든지 생산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원이나 광물 자원이나 석유 자원을 이용해서 그거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그런 물어보거든요. 500억짜리 빌딩과 대학 졸업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뭐 선택하겠느냐. 수강생은 거의 100%는 500억짜리 빌딩을 선택하죠. 근데 500억짜리 빌딩을 왜 선택하겠습니까? 5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평생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500억짜리 빌딩이 중동 국가들의 석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먹고 살아왔어요. 괜찮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도적으로 석유를 생산했던 이 국가들인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1997년에 미국의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셰일 혁명이 나면서 미국이 2011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국이 되고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돼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가스가 나오면서 당연히 중동 국가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전 세계가 뭐로 갑니까? 전기차 쓴대잖아요. 우리는 벤츠 때문에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전기차를 한동안 안 사고, 저도 사실 전기차 못 사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근데 만약에 전 세계가 전기차로, 그리고 모든 비행기도, 그러니까 운반 수단을 전기로 간다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에너지의 한 30%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석유로 움직이던 30%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석유 생산 국가 입장에서 보면 100개 팔던 거 70개밖에 못 팔아요. 그런데 빌딩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내 빌딩의 월세가 갑자기 줄어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들이 우리 석유가스만 이런다, 우리 큰일 나겠다. 이 렌티어 스테이트에서 벗어나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산업 다각화를 해야 된다. 이 석유 가스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그래서 스포츠 인더스트리 하자. 호나우도 데려와라. 손흥민 데려오고 싶다. 손흥민 만약에 사우디 축구팀으로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 안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트넘 좋아서 토트넘 응원하나요? 손흥민 때문에 응원하잖아요.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 경기를 보는 거고, 손흥민이 만약에 사우디로 가면 한국 사람들 사우디로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관광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석유 부분 생산을 넓혀서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내자. 이게 산업 다각화예요.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기존적으로 석유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이제는 석유를 벗어난 산업을 하겠다는 거고,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언제부터 얘기냐면 2000년에 초반에 석유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의 현인. 오랫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을 했던 야만이라는 장관이 있거든요. 이분이 고인이 되는데 2000년에 무슨 말 했냐면, 야,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판다. 왜냐하면 석유를 살 나라가 없다.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거 아니다. 돌이 있어도 청동기가 왔기 때문에 석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 석유 시대, 석유 있어도 끝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석유를 더 이상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때 이미 2000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준비했어도 괜찮았겠죠. 근데 늦기는 했지만 2015년 이후부터 지금 열심히 지금 뛰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업 다각화가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돈만 내지 않는다. 우리가 기술을 있어야지만이 기술을 생산을 해서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해서 그 물건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하고 기업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중동 국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데 세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석유도 가스도 없는데 얘네들 전부 다 생산해서 고용해서 국가가 기업이 벌어오는 돈 국민이 내는 세금,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정상 국가, 석유나 가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석유와 가스가 없지만 잘 살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나라, 그걸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산업 다각화의 핵심이에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좀 더디긴 해요. 처음에 할 때 너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걸 많이 다뤘는데 공중파에서 얘기를 잘 못했던 게 이게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사우디에 나가야 되고 한 사우디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네옴 프로젝트가 황당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은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요. 잘 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초반에 했던 것과는 달리 뭐 170km를 높이 500m의 답으로 쭉 이어간다라는 그 계획은 처음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축약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걸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긴 가는데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이 너무 무리했어요.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이것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동 국가들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국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외국 회사에 많이 맡겨요. 컨설턴트 회사에. 그러면 컨설턴트 회사는요. 제가 만약 컨설턴트 회사라면 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보면은 최소한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문료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얘기보다는 조언을 해주고 바꾸고 해야 되는데 컨설턴트 회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별로 그렇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안 돼도 그냥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영국계, 미국계 컨설턴트 회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고객의 수요에 맞춘다고 하면서 비현실적인 걸 내놓고도 그걸 현실성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계속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돈이 더 들고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동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좋죠. 한국이라는 나라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놀랍게 봐요.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였는데 요즘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60년대생이거든요. 60년대생은 어떤 한국에서 태어났냐면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어요. 내 조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발전해 왔잖아요.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분들이고 근데 태어난 연대가 다를수록 나라가 계속 발전해 왔고 지금은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그런 나라 놀랍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주변 국가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한국을 나빴었죠.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이런 나라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제가 듣기로는 70년대에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특파원을 보내면서 조선일보 전 직원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필리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랬던 나라들이 지금 다 우리가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국가들이 보기에는 옛날에 한국은 못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고 노하우를 배우고 싶고 발전을 배우고 싶고 그러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세대에서 그냥 단순한 금메달 리스트 이상이에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백인 여성들밖에 없었어요. 유럽 여성들밖에 없었고요. 수영은 전부 다 외국인밖에 없어요. 백인 남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하고 같은 얼굴을 가진 동양 체형의 남녀가 금메달을 땄다. 이거는요 그냥 금메달 이상의 감동이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아,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구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도 이러는데 예전같이 우리를 이렇게 봤던 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인식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K-드라마, K-팝, 특히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K-드라마, K-팝이 어디서 인기가 있냐면 20대, 10대, 2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그래서 올리브영도 인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화장품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한국 화장품은 못 쓰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돈 없는 사람이 쓰는 거고 화장품 뭐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랑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누가 뭐 샤넬, 랑콤 그렇게 중요하나요? 한국 화장품 좋잖아요. 바뀐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밖에서 보기엔 더 바뀐 거죠. 교수님의 유학 시절과 비교해서 한국의 위상은 얼마나 다른가요? 다르죠.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서양에서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인기 없는 사람들이 동양 남자였어요. 한국 남자들. 상품 가치가 제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동양 남자들이거든요. 지금 동양 남자들 인기 좋잖아요. 한국 남자들 인기 좋잖아요. 우리 때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게 뭐와 관계되냐면 그 나라의 국력과 관계돼요. 많은 부분에서 국력과 관계되고요. 저 때는 한국 노래가 외국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서양 매장에서 한국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10대 여자 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이 저를 보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란에서 한국 방송을 많이 막아놨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어디서 보느냐?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필터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지 않는 드라마도 다 알아요. 저한테 얘기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보니까. 위상이 엄청나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동을 가잖아요. 한국 여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었어요. 일본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쟤네들은 참 좋겠다. 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 항상 동경했거든요. 그런 굉장히 힘 있는 여권.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중동에 갈 때 한국 여권 내면요. 다릅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개발도상국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선진국에서 살고 있구나. 좀 더 우리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잘 극복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 국가로 유명한데 국민들도 대부분 부자인가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편차가 심해요. 왕가들은 잘 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다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우디가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요. 우버를 전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이제 중동국 특히 사우디 갈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택시 타는 게 제일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바가지가 너무 많아요. 주로 운전기사들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우디에 가면은요. 바가지 걱정할 게 없는 게 다 우버로 잡거든요. 사우디 사람들이 운전을 해요. 그럼 사우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들에 물어보면은 생활비가 비싸서 우버 택시를 하면은 생활비가 벌충이 된대요. 저희가 만난 기사분들이요.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도 있었고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란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가 운전을 하는데 이 돈을 한 달에 버는 돈으로 생활비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올랐어요. 일반인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라떼 한 잔이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환율 계산해서 보면 한 6,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야드 시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6,500원이니까 우리 라떼 6,500원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5,000원이면 그래도 한 잔 마시거든요. 더 비싸요.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 줄이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국가 보조금을 줄여야지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우디가 자국민 인력 비율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다각화요.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하던 일을 외국인들을 내보내고 사우디 사람들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달달이 그거를 얼만큼이나 우리가 외국인들 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국민들이 고용을 해야지 자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우디는 만약에 신사임당이 기업으로 진출을 한다 그러면 사우디는 되게 좋아하죠. 근데 지금 고용을 하라고 그래요. 사우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을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우디 고용을 늘려가는 겁니다. 사우디 사람들을 위한 사우디 국민들이 사우디에서 자리를 잡아서 일자리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게 산업다각화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입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본문 왔지만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 혼란을 잘 겪고 잘 이겨내서 좀 더 멋지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그런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